모니터링 평가 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 다뤄졌던 부분이 이제 IT 컴플라이언스가 있고요. IT 관점에서의 기업 투명성이나 이용 관리 뭐 이런 게 나오네요. 근데 컴플라이언스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규제 준수예요. 근데 이 규제는 법 규제도 있고요, 산업 규제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법은 아니에요. 법만은 아니에요. 예, 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압력을 주는 요소들 이런 걸 다 이제 통틀어서 그냥 이 컴플라이언스라고 합니다. 이 등장 배경 뭐 이런 것들은 엔론 사태나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꽤 오래됐는데 기업이 분식회계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밝혀져서 회사의 주식이 수직 조각되고 뭐 이런. 어쨌든 그 처음에는 이제 기업들이 투명하게 경영을 안 하고 사기치는 데서 이제 생긴 것들이 이 규제의 대상이 나는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넓어지고 이제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 관련된 거는 바젤2, 뭐 삭스, IFRS 이렇게 있는데 은행의 적정 수준의 자기 자본화고 그다음에 sarban 옥슬리 액트에서 삭스라고 하는데 기업 회계 관리, 뭐 경영 인증, 그다음에 IFRS 국제 회계 기준 바젤2는 많이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돼요? 오픈런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돈 찾으러 오는 거예요. 예금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돈을 못 주면 어떻게 돼요? 예, 그게 망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망할 것 같다 그러면 오픈런이 시작되면서 은행이 망해버리죠. 그러면 엄청난 시장 여파가 생기니까 그 은행은 남의 돈 저축 받아가지고 그거를 대부업으로 해가지고 먹고 사는 모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리대금업을 국가가 승인해주면 은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 자본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예금 받은 거 갚아줘야지. 이제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 자본을 네가 집어넣어서 가지고 있어야 될 돈은 도대체 얼만큼이야. 예, 그게 막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의 어떤 망할 위험 때문에 오픈런이 오면 그 시점에 갚아줘야 될 돈. 근데 규모는 네가 네 돈으로 투자해서 가지고 있어. 은행의 이제 대주주들이겠죠. 그래서 그거를 리스크 평가한 비용을 자기 자본 비용으로 이렇게 치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자본 비용이 모자라면 그 돈을 더 지분을 투자하게 만드는 오너들한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이 강화가 됐다. 여기에다 운용 리스크까지 추가를 해. 시장 리스크, 신용 리스크, 운용 리스크. 이 시장 리스크는 신용 리스크는 뭐예요? 시장 경기가 나빠져 가지고 전체가 주저앉아. 신용 리스크는 뭐예요? 돈 빌려줬는데 떼어먹었어. 은행한테 돈 빌렸는데 떼어먹었어. 운용 리스크는 뭐예요? 그거 보통 에셋 이제 자산 운용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금방 말씀하신 건 제가 보다 신용 리스크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운용 리스크는 네.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기업 경영을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 운용 리스크 저거 추가되면서 바젤2 프로젝트가 많이 떴는데 그 바젤2 시스템 구축하는 프로젝트가 뭐냐면 은행의 모든 부서별로 리스크를 전부 올리게 해요. 그래서 리스크를 식별해서 이것들을 전부 도출한 다음에 이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과 그다음에 이게 며칠 이 경제적인 가치죠. 화폐로 취한된 이 임팩트들을 전부 다 계산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 중에도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IT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IT가 장애를 내거나 서비스가 중단이 돼서 발생할 리스크 이런 것까지 전부 지표로 잡아가지고 계산을 해서 이거를 쫙 인테그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험 자체를 돈으로 이렇게 취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위험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예, 전체 이 가지고 있는 돈이 되겠죠. 예, 어쨌든 수신 그다음에 자기 자본 집어넣은 거, 그다음에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퍼센티지를 계산을 한 다음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퍼센티지 기준이 바젤 2가 8%였나? 이 기준에 이 자기 자본이 모자라면 그 금액만큼을 오너들이 더 투자를 해야 되게. 예, 제가 정확한 거는 표현을 못 하겠고요. 대강의 로직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바젤2 같은 것도 그래서 규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 바젤2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국제 요 금융 관련돼서 뭐 그런 거 평가해 주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저 은행의 이 신용도는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용도가 낮춰져 버리면 그러면 그 은행에서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은행의 신용도가 신용도가 낮아진다 이유는 의미는 다른 말로 취하하면 내가 지금 큰 돈을 저축했는데 가서 이 돈 찾을래요. 그럼 그 돈을 바로 못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생각에 내가 은행에 돈 맡겨놓고 지금 저축해놨는데 그 은행이 아무래도 좀 이태이태한 것 같아서 신용도를 낮췄더라고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은행에 돈 찾으러 가셔야죠. 그럼. 근데 은행에 돈이 인출이 다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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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뭐 국제회계 기준은 뭐예요? 이거는 뭐 다른 데서 문제돼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어요. 국제회계 기준. 이 삭스 이런 거는 기업 내부에 그 회계 같은 거 조작하고 있죠. 투명 경영 안 하는 거. 그냥 비자금 만드는 거. 그런 거 통제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회사 안에 내부 통제 시스템 이런 게 있습니까? 네. 내부 통제를 하는 회사들은 보면요. 비자금 어떻게 만들어요? 대기업들이. 대기업은 인원도 많고 지역도 엄청나게 방대하고요. 그다음에 전국구예요. 그래서 각 부서마다 돈을 조금씩만 이렇게 빼내가지고 그거 뭉치면 어마어마한 돈이 돼요. 몇십억은 그냥 순식간에. 그런 비자금을 주로 어디다 쓴다? 로비하는데, 정치인한테 로비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부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공정 경쟁이 안 되는 거죠. anyway. 그래서 그 돈 만드는 방법이 안 쓴 돈 썼다고 해가지고 전표 처리하면 돼요. 그러고서 그 돈을 현금으로 지급하든 아니면 해당 업체하고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발행하고 그 돈을 다시 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 회사에도 그런 거 있어요? 부서에서 쓴 전표들 있죠. 그거를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투두 그 해야 될 일 리스트에 떠서 그 전표가 진짜로 예를 들어서 회식했어요. 이 회식해서 돈을 100만 원 썼다고 나왔어요. 이거 진짜 회식한 거 맞아? 이걸 확인하는 거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전표 찍힌 것들 리스트가 떠갖고 직원이 그걸 보고 왜냐면 직원이 부서 회식했으면 내가 참여했을 거잖아. 근데 참여 안 했는데 얘가 찍혀 있어. 그러면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전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들까지 확인하게 하는 시스템들이 대기업들은 지금 구축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자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관리자들한테 회사가 지시할 수 있잖아요. 예, 일반 그 경비성으로 전부 내려준 다음에 그 경비에서 얼마를 다시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자금으로 돌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전표들이 전부 다 그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전표가 진짜인지를 확인시키는 상부가 굉장히 엄격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컴문돈 뭉쳐가지고 비자금 만든 건 지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크게 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너만 나만 아는 그런 거로 크게 하면은 제3자가 검증하기 어려워요. 원래 IT 업이 문제가 된 게 그런 거예요. 건축업하고 똑같다 그런 게 있거든요. 무슨 건축도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연말 되면 돈 쓸 데 없어가지고 막 땅 파헤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보셨어요? 도로 포장 다시 하고 벽돌 보도블록 다시 깔고 이거 다 뭐, 정부에서 남으면 다 이제 퍼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예, 예, 예. 원래, 예, 원래, 어쨌든 도로에 관련된 거예요.
예, 어느 도로에 그 관리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그런 걸 했어요. 업체한테 발주를 해요. 그럼 업체가 가고 거기 가서 이렇게 땅을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이걸 찍어가지고 이게 그 안에 뭐 공사하는 이런 건데 예, 그거를 가가지고 찍는시하고 사진만 찍어요. 그리고 철수. 그럼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리베이트를 엄청난 돈을 받은 거예요. 가지고 밝혀져가지고 이제 잘리고 깜빵 갔죠. 근데 밝혀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그동안에 밝혀지지 않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하고 연결이 돼요. 예, 국제 회계 기준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그 재벌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해외는 이런 게 잘 존재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재벌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이 재벌 그룹들이 전체 몸집을 키우고 주식 가치는 이 주가가 막 올라가면 전체 가치가 시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업의 가치잖아요. 그 주식 가치를 막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으니까 그럼 자기 돈도 막 많아지죠. 네, 그런데 이 주식 가치가 올라가려면 내 주식을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면 많이 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가 장사가 잘 된다고 광고해야 돼요. 네, 장사가 잘 된다고 광고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재무제표상의 매출이 막 이렇게 높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재벌그룹의 기업사 간에 서로 페이퍼 매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전표를 계속 끊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가 5번 끊으면 500억이 될 거잖아요. 10번 끊으면 1000억이 되고 이제 이게 이 실제 재화의 이동이 없는 가짜 거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이 한국을 그 평가절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가 있어요. 재벌그룹의 기업들 간의 분식회계. 그래서 거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뻥튀기 해서 재무제표 발표를 한다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없애기 위해서 국제회계 기준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룹 안에 기업사 간의 이 거래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나죠. 그러면 이거를 합쳐가지고 하면 한 몇 배 뻥튀기가 돼요. 기업사끼리 몇 번 이동을 하면. 실제로 이동했다고 해도 몇 번 뻥튀기가 되죠. 맞죠? 아까처럼 위장이 아니고 그냥 진짜로 이동해도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이 뻥튀기 되는 부분은 그냥 스타트, 엔드 이 두 개의 이 중간 과정 다 삭제. 그리고 이렇게 스타트, 엔드 단에서 하나의 매출만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럼 뻥튀기는 게 다 사라지죠. 그러면 애초에 이제 뻥튀기 하는 분식회계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을 하게 되면 진짜 거래와 매출이 식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한국의 그 기업들의 재벌 그룹들이 우리 뭐 잘 나간다고 어쩌고 하지만 저기 뭐 미국 주식시장 이런 데서 힘을 못 쓰잖아요. 이유가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없는 거야.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장을 안 해주면 심지어는 그 이게 아마 자유무역 협정 때문에 문제가 됐을 거예요. 이 FTA 하는 그 꽤 됐죠, FTA. 근데 그 자유무역 협정을 할 때 국가 간에 서로 이런 것들을 이 자유로운 무역 거래 이런 것들을 보장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기업들이 투명한 상태로 보여줘야 된다. 근데 한국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어찌할까요? 네. 국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라. 니네 기업사 간에 계속 뻥튀기 매출거래 일으키지 말라.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한때 IFRS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회계에 관련된 네. 그래서 회계 시스템이 우리 회사에 한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하던 거 하나, 그 다음에 IFRS로 컨버전 시킨 거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시스템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자체도 되게 낭비죠. 회계 시스템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근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 외부에서 국제적 무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회사들을 어떻게 보는지 지금 이해되시나요? 네. 그 이제 국제적인 시각이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안에서 볼 때는 전부 다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주식을 사지만 올해 돈 좀 벌었네. 주식을 사지만 주식값이 안 올라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정보보호 관련된 GLB, 히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랜리치 빌리 액트 보안 백업 제외관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얘가 저기 때문에 생겼던 거예요. 그 미국 쌍둥이 무역된 센터 빌딩 있죠. 그거 테러 당한 이후에 생긴. 그래서 실제로 거기 입주했던 아시죠? 그 쌍둥이 빌딩에는 전 세계적으로 돈 많은 기업이 거기 다 입주해 있었어요. 근데 돈 많은 기업 중에 탑들이 다 금융회사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너지고 나서 야 이게 고객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사는 금융사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면 고객 보호가 안 돼. 그다음에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보안이나 백업, 재해 관리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법안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금융권 그 재해복구센터 의무화 시키고 막 하라고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기서 이거 9.11 테러 나고 미국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넘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금감원 지침에 국내 금융권도 이제 재해복구 지침 이런 게 들어온 거 이제 그런 거 영향을 받은 거고요. 뭐 히파 헬스 인슈어런스 포터빌리티 앤 어카운터빌리티 액트 돼 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고객은 보험사의 고객이 누구예요? 개인이죠. 물론 기업 고객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문서 중에 하나가 보험 계약 문서예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아무나 안 받아주죠. 뭐 보면 내가 무슨 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한 거잖아요. 그럼 내 재무 상태 다 오픈. 그다음에 내 신체 상태 다 오픈. 나의 채무 상태 오픈. 모든 게 다 까발려지고 너는 보험을 들어도 문제 없어 그래야 보험을 들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나게 이 개인의 민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정보들에 대한 이제 보안이 되게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히파라고 하는 법으로 이제 규제를 합니다. 환경 관련된 것들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아, 네. ROHS, WE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유해물질 제한이나 폐기 전기전자 제품 이런 것도 이제 국내도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폐가전 무상 수리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여전히 이슈는 많습니다. 폐가전이나 그다음에 아파트에 그 쓰레기 이렇게 그것들을 그것만 처리하는 업체들한테 또 다시 위탁을 주잖아요. 위탁을 해서 그걸 가져다가 돈 주고 폐기를 정상적으로 해서 환경 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시설에 집어넣어서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시설과 그거를 운영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하면 손해가 나니까 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전문 업체한테 주는데 전문 업체가 그 시설이 있다라고 가짜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그거를 수거해다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자기 손해 보잖아요. 안 집어넣고 어디로 가져가요? 네, 어디 계곡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계곡에다가 다 밤에 몰래 가져다 다 버려버려. 근데 계곡에다 버리기 전에 그 산 주인하고 계약을 이제 해요. 임대 계약. 근데 임대 계약을 가계약을 해요. 가계약을 했고 완전 계약을 안 했어. 근데 우리가 급하니까 먼저 하자. 그러면서 가져다 막 푸는데 계약이 완료가 계속 안 찍어져. 그래서 이제 주민 민원이 발생하죠.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산 주인은 아 내가 이거 빌려주기로 한 거지 계약 아직 안 됐다. 근데 그 계약이 안 됐으니까 그 업체는 근데 보통 그 정도 됐을 때는 돈 먹고 다 날른 상태죠. 그 빌려주기로 한 산 주인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법원이 판결을 했죠. 산 주인은 무슨 죄예요? 또 그렇게 하면 국내에서 문제될 것 같으니까 이거를 회의로도 보내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압축 해가지고 부피를 줄여갖고 필리핀에다가 그랬더니 필리핀에서 난리가 났죠. 쓰레기는 한국으로 가라. 왜 쓰레기를 우리한테 수출하냐. 다 뉴스 보신 거죠? 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예요. 그래도 잘 발전하고 있잖아요. 사실 법 제도가 아니 법 집행이 약해서 그렇죠. 바로바로 때려잡아서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약해요. 그게 더 약한 데는 필리핀이죠. 더 약해지면 필리핀은 경찰서 그 경찰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나라에서 필리핀은 경찰한테 월급을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셋업 범죄 같은 거 굉장히 기소하고 많이 됐잖아요. 특히 한국인들을 셋업 범죄를 해가지고 잡으면 돈을 왕창 털어낼 수 있대요. 그래서 한국인이 주요 타겟.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대요. 가지고 경찰들이 들이닥쳐가지고 그냥 마약을 들고 가. 가지고 집안 여기저기다 놓고서 마약 단속해가지고 잡아버려. 그랬더니 제 돈 많다라고 또 한국인 친구가 경쟁자인 친구를 또 경찰한테 알려주고 뭐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막 이런 데서 방송이 많이 나왔죠. 네, 눈들이 동글동글해지시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ESG라고 하는 경영으로 전부 다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ESG의 과거의 모습이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IT하고 관련된 거는 이런 금융권의 운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 이런 거 한때 많이 구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드 오토 디텍션 그래서 사기 검출 시스템 있죠. 이런 거. 또는 FDS라고도 불러요. FAD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주로 FDS라고 많이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뭐 ISMS 보안 이런 쪽에 그다음에 BCP 이런 거, 재보고센터 이런 거 이야기 많이 하고요.